오마이뉴스 출판교육국장 맡고 있는 이한기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거는 이전에 2003년도인가요? 서울 평양 워싱턴이라는 비봉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골간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수정 보완해서 낸 게 이번에 정현주의 기록이라는 책이고요. 지금 대표도 와 계신데 유리창이라는 출판사에서 첫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었다가 최근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다시 봤는데 상당히 다시 편집을 하면서 정리정돈도 잘 돼 있고 새로 보강된 내용, 뒤에 이제 뭐 미국과 관련된 얘기를 할지 노무현 대통령과 얽힌 얘기를 할지 이런 것들은 다 요번에 새로 들어간 거고 앞부분에도 새로 들어간 내용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꼭 읽기도 편하고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자와의 대화 이제 시작할 텐데요. 그 네이버에 이렇게 정현주라고 검색어를 쳤더니 연관 검색어가 뜨지 않습니까? 어떤 연관 검색어가 뜰까? 이렇게 봤더니 초딩 얼짱 정현주. 그래서 이미지가 있나 딱 봤더니 이미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딩만 빼면 좀 상당히 기분 좋았을 텐데 얼짱 정현주 이름. 그리고 뭐 여자 아나운서인가요? 뭐 그런 분도 있고 기업인 삼성 관련된 사장분도 동명이인으로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여자 골퍼도 있어요. 제가 썼던 서평의 제목은 언론인 정현주의 나이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해서 오마이뉴스에 서평을 썼었는데 제가 나이테라는 제목을 뽑았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나이테라는 게 계절의 변화,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 이런 계절의 변화 사이에 하나의 이제 동심원처럼 선이 생기고 그거를 이제 나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건데 정현주란 사람이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걸어왔던 그래서 그 나이테가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가 이 책에 대한 기록이지 않을까 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물론 적도 같은 데는 계절의 변화가 없으니까 나이테도 없고요. 그리고 나이테가 1년에 꼭 하나의 동심원만 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현주의 나이테는 다른 사람보다 짙고 많았을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정현주의 기록 보면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처음에 동아일보 기자와 이제 해직, 짧은 기자 생활과 긴 해직의 터널이 시작됐던 30대의 기록들. 물론 그 이전에 뭐 대학 기록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 1982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18년 동안 생활을 하셨죠. 경제학 박사도 따고 강단에도 쓰셨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1988년 통신원 그리고 1989년 특파원으로 한겨레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미국발 기사들 특파원으로서 그거를 주로 이제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고 18년 생활이 끝나고 2000년인가 2001년인가 한국에 돌아오셔서 논설 주간으로 한국에 오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 4년 논설 주간을 하시다가 2003년도에 KBS 이제 사장으로 가셨고 그 이후 일들은 여러분들이 좀 근래 일들이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졌는데 우선 첫 번째 좀 여쭙고 싶은 게 1970년대 이제 기자로서 발을 내디뎠는데 당시 언론사별 영향력들이 지금과는 달랐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선일보가 가장 뭐 부수가 많고 뭐 그러지도 않았고 경향이나 한국은 지금보다 영향력이 훨씬 셌었고 뭐 당시 언론사별 영향력들이 좀 어땠는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제가 이제 대학 가서 강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가서 강연하다가 내가 1970년부터 75년까지 동아일보 기자를 했다. 그때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은, 뭐 영향력도 별로 없는 삼류지에 왜 가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중동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부수로 보면은 대강 조선, 중앙, 동아 지금 그런 순서거든요. 현재 영향력이.
70년대는 아마 여기 나이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당시 동아일보는 아주 우뚝 솟은 1등 신문이었습니다. 부수도 가장 많이 나갔고 영향력도 당연히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조간 신문이 2개였습니다.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 나머지 전부 석간 신문이었는데, 그러니까 경향신문도 석간이고 중앙일보도 석간 신문이고 동아일보 다 석간이었는데, 그때 동아일보가 우뚝 솟은 1등이고 조간 경우에는 한국하고 조선일보 2개가 경쟁을 했는데 한국일보가 훨씬 젊은 신문으로서 영향력이 더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한국일보가 요즘 다시 이제 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많아서 참 반갑습니다만은 70년대에 그렇게 젊고 영향력이 있었던 신문이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이 운명이 갈라지는 거를 보면요. 그 한국일보 경우에는 그 장씨 집안에서 이 왕자의 난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면서 그 리더십이 많이 없어지면서 많이 이렇게 좀 무너진 측면이 있고 조선일보는 특히 박정희 군부 독재 끝나고 전두환 체제 들어서면서 이 당시 군부 독재 정권하고 많이 유착이 돼가지고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향력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아무튼 70년대만 놓고 보면은 당시에 조선일보 그렇게 큰 영향력 없었어요. 경향신문도 좀 일정한 영향력이 있었고.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우리 언론의 역사, 군부 독재 시절에 뭐 언론의 역사이기도 하고 사회정치적인 역사, 이걸 젊은 세대들한테 설명하면 잘 모를 수밖에 없죠. 뭐 더더욱이 동아투위, 조선투위 이런 단어는 굉장히 생경한데 이게 단순히 잊혀져 가야 될 역사도 아니고 지금 언론 환경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과거 역사인데 이런 점이 잊혀져 가는 게 안타까워서 이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974년 이제 동아투위, 그리고 1975년 조선투위. 이게 뭐 언론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그 좀 젊으신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좀 간단히 동아투위하고 조선투위 그 당시의 그 상황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하여튼 70년대 그 당시 언론 상황을 가장 잘 집약해서 이야기하신 게 그 제가 참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님이 그 씨알의 소리 1970년에 창간된 씨알의 소리 창간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씨알의 소리 창간호에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미운 것이 신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신문이라는 표현은 언론을 총칭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그렇게 영향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문하면 언론인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 그 표현을 제가 다시 인용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미운 것이 신문입니다. 신문이 무엇입니까? 씨알의 눈이요, 귀요, 입입니다. 옛날 예수석가 공자가 섰던 자리에 오늘은 신문이 있습니다. 오늘의 종교는 신문입니다. 이게 함석헌 선생님 씨알의 소리 창간호에 쓰신 글입니다.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하도 제 기억에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각인이 돼서 지금도 거의 외우는데 그럼 함 선생님이 참 밉다고 한 이유는 그때 언론이 전혀 제 역할을 못했거든요. 언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2가지 기능인데 사실 보도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 2가지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데모 현장에 가서 개화 기자는 접근 금지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젊은 기자들이 더 이상 노예가 될 수 없다 해서 당시에 그 유신 독재 정권에 맞서서 처음 싸웠던 게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젊은 기자들이 일어섰던 자유언론 실천선언입니다. 그 74년 10월 24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언론 자유를 하나하나 찾아왔죠. 그리고 뭐 기억하시는 대로 그해 연말에 동아일보 광고가 싹 없어지고
광고 탄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광고 없어진 난에 국민들이 격려 광고 보내고 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이듬해 3월 17일에 전부 쫓겨납니다. 동아일보 젊은 그 언론인들이. 그 쫓겨나서 만든 단체가 동아투입니다. 한 140명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조선일보에서도 같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월 17일에 해임되던 바로 그 시점에 조선일보에서는 33명이 해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투위, 자유언론 실천 투쟁위원회가 조선투위고 33명이고 75년 3월에 동아일보에서 쫓겨난 해직 언론 150명, 140명, 동아투위. 이 두 단체가 그러니까 1970년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에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저항한 당시의 언론 단체였고요. 한겨레 신문 창간이 바로 동아투위, 조선투위 두 쪽에 소속된 내 동료 선배들이 이 한겨레 신문 창간할 때 주축입니다. 그래서 70년대 그 자유언론을 위한 그런 정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 조선투위 출신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겨레 초기에 이제 그 논단으로 이제 그 칼럼으로 많은 좀 깨우침을 주셨던 리영희 교수가 그때 외신부장이셨나요? 조선일보? 이영희 선생님은 훨씬 전에 조선일보를 그만두셨고요. 당시에 예. 그때 이제 75년 때 그 조선일보에 그만두어서 그 조선투위의 뭐라 그럴까 선배 그룹이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 사장 지냈던 정태기 사장, 그 다음에 신홍범 선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주역들이었고요. 김선주 주간. 김선주 씨는 이제 저하고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제가 동아투위 막내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해직 기자 중에는 김선주 씨하고 김선주 씨 남편도 그때 같이 해직돼서 그 부부가 조선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선주 씨하고 저하고 같은 또래입니다. 그래서 뭐 선주와 연주 그런 이야기 저를 합니다. 선주와 연주하니까 자매지간 같네요. 그 리영희 교수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그 리영희 교수님 글은 약간 나오는데요. 뭐 격려 메시지나 좀 리영희 교수님과의 인연을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이영희 선생님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글을 통해서 이제 처음 뵌 분이죠. 전환시대의 논리 뭐 그런 책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됐고 직접 뵌 거는 감옥에서 뵀습니다. 제가 긴급조치 구호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영희 선생님은 아마 방공법 위반으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서대문 구치소 4사상 15방에 있었고요. 4사상이라는 표현은 4사, 1사동, 2사동, 3사동, 4사동, 네 번째 사동에 하가 아니고 상층 2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층에 제가 15방이고 이영희 선생님이 30방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1방부터 15방까지 한 칸이고 여기 가운데 복도 지나서 16방부터 30방까지가 이제 또 한 줄인데 이 1방 바로 옆에가 세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30방부터 문을 따가지고 쭉 와서 세면실에 가서 세수하고 다시 자기 방에 가는데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영희 선생님이 맨 먼저 세면실을 가기 때문에 제가 꼭 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지나가시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 안녕히 주무셨냐 그러고 그리고 제 차례가 돼서 나오면은 그 세면실 가기 전에 그 앞에 4사 앞이 5사인데 5사 하에 그 민족경제론 쓰신 박연철 선생님도 들어와 계셨고 그때 저 동아투위가 10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한명숙 총리, 그 다음에 이대 총장 하시는 신일영 총장님, 그 다음에 지금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하는 김세균 교수, 경상대인가 거기 장상환 교수, 그 다음 제 친구 아이고 친구 이름도 잊어버려. 하여튼 그때 6명이 들어와가지고 서대문이 그때 그냥 바글바글 했습니다. 긴급조치 방공법 위반해가지고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희 선생님은 그때 처음 뵙고요. 그 뒤에는 밖에서 이제 자주 뵀죠. 감옥에 나오고 난 뒤에는 자주 뵈었고, 한겨레 신문이 창간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그 이영희 선생님이 굉장히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나온 중요한 그런 문건들이 있으면 그걸 기사를 써보내면은 꼭 저한테 팩스를 보내요. 이영희 선생님은 팩스로 이 메시지 참 많이 보내셨어요. 원고 좋으면 글 잘 썼다 그래서 보내주시고, KBS 사장 할 때 그만두기 전에는 마지막까지 싸우라 그러면서 해주시고 그랬는데, 무슨 오늘 기사 난 그 자료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제가 많이 보내드렸고요. 그렇게 계속 가끔 전화도 드리고 한국에 나오면 찾아뵙고 해서 자주 뵀었죠. 그 뒤로는. 지금 서대문 교도소 4사 상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영희 교수님도 계시고 정연채 지금 돌아가셨지만 박현채 네. 선생님도 계시고 이랬는데, 박현채 선생님 별명이 장비였습니다. 생김새가 꼭 장비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가면 장비 형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아우 잘 잤는가 그러고 그랬어요. 거기가 지금 따져보니까 지성의 산실이었네요. 서대문대학이 그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70년대 자리매김했던 역사를 들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겨레 칼럼의 조폭적 언론 행태에 관하여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실리면서 조중동 그리고 조폭 언론. 그래서 사실상 조중동이 그 용어가 거의 이제 지금 일반 명사화되지 않았습니까? 고유 대명사 비슷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악감정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정현주란 사람에 대한.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조폭적 언론 행태, 조중동 조폭 언론이라는 그 단어를 좀 사용하게 되신 건지. 조중동이라는 표현은 조선중앙동아 순서가 그때 당시에 부수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조선중앙동아라고. 그래서 그걸 한자씩 쓰다 보니까 조중동이 됐고요. 조폭 언론이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서대문에 있을 때 그때 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조폭 두목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슨 광주 시방파, 무슨 양은이파, 그 거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거기는 하루 종일 갇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간다라는 것이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면회를 와서 나가거나 변호사가 접견와서 나가거나 아니면 하루에 15분씩 정해진 운동을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목욕 갈 때 하는 그 밖에 나가는 게 엄청난 이 자유라는 게 참 그리운 거죠. 근데 이 조폭들은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냐면 아침에 오면은 교도관들이 딱 문을 따줍니다. 그래서 옆에 이 교도관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다녀요. 이 조폭 두목들이. 그래서 어떤 데는 저 방에도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아이 정 선생님은 왜 들어오셨어요? 성도 다 알아요. 또 말씀을 잘못하셨나 이러면서 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특별면회 오고요. 소장실에 특별면회 오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도 특별면회로 오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 병 안에 저 꼬량주 넣어서 갖다 주고요. 아니, 완전히 이 특별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만 보면은 무슨 일제 건거 때 밖에서 야, 잠시 들어가 있거라 그래가지고 요만한 거 걸어서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나갈 때 이야기 들어보면은 완전히 이 마피아 영화하고 똑같아요. 그 서대문 교도소 앞에 그냥 까만 차들이 30대 쫙 서 있고 검은 옷차림이 형님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폭들 세계를 그때 서대문에서 보고 그 조폭들이 또 제 옆에 방에 그 조폭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자랑을 엄청 합니다. 밖에서 얼마나 그 대단히 정말 영웅적 활동을 했는지 그러면서 막 이 옛날에 제가 맨 처음에 쓴 한국 신문의 조폭적 행태 1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이 건달들은요 명동의 그 신상사파가 잡을 때까지는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먹 센 놈이 먹었는데 이게 어느 때부터 아주 포악해지면서 회칼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회칼로 가지고 막 이 옆구리나 허벅지 같은데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이 치명상을 입는 그런 대로 막 이렇게 회칼을 쓴다는 이야기를 제가 서대문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조폭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직접 목격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 조중동 행태를 보니까 꼭 서대문에서 본 그 사람들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신문 그 부수 늘리기 위해서 온갖 포악한 짓들 다 했잖아요. 사람 살인 사건까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막 자전거 주고 요새는 현찰까지 주잖아요. 진짜 이 조폭들 행태하고 똑같아. 그 다음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념적인 영역이든 기득권의 영역이든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조폭들이 하는 행태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진짜 이 친구들이 조폭이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즈음에 제가 그 동아일보 현직을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점심을 먹는데 그때 동아일보가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은 영남에는 추석이 없다 그런 기사가 나갔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영남에는 추석이 없다. 그래서 이 지역 감정을 확 불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저한테 이제 점심 먹는 그 동아일보 그분이 나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몇몇 기자들이 그랬대요. 야, 우리가 조폭하고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현직 기자 몇 명이 있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이 현직 기자하고 생각이 똑같네 해서 그래서 쓴 거예요. 동아일보 현직 기자가 영감을 주셨네요. 영감을 주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조폭이라는 말을 사실은 내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했다 그랬더니 그때 김병관 지금 뭐 세상 떠났죠. 그분이 거기 회장할 때인데 색출 작업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소리 했는지. 내가 그 사람 이름 지금 불면 안 되지. 야, 지금도 현직에 계신가요? 아니야, 관뒀어.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미국에서 1982년도에 미국에 건너가셔서 그 집안채를 몽땅 쏟아부어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따시고 그 이후에 이제 한겨레에 창간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한겨레하고 인연을 이제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 특파원 당시의 그 칼럼이나 이제 국제 기사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이제 정연주 기자 이제 팬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시스템이 한국이 상상하는 것처럼 엄격하거나 이렇지 않다. 누구나 이제 일정 정도의 뭐 통과 의뢰만 거치면 할 수 있는데 대신 뭐 기사를 쓰고 관계를 맺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미국의 기자나 언론사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기자나 언론사 시스템 양쪽을 다 경험하셨으니까
좀 어떤 차이들이 있고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거 제가 오늘 사실 그 사회자가 길게 답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만 가지고 제가 1시간 이상 답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긴 이야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 말고 질문 하나하나가 다 1시간짜리 답이 필요한. 제가 또 이야기를 만연체로 하기 때문에 보통 강연하면은 미니멈 2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은 뭐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야단을 해서 짧게 제가 설명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지금 언론, 나중에 미국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뭐 지사적이거나 뭐 무슨 대단한 치열한 역사의식 있으면 좋죠. 그러나 가장 필요한 거는 이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는 그런 게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보도하고 감시 비판 기능이거든요. 권력에 대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은 대부분의 언론 경우에 뭐 사실 보도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 지금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수구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들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뭐 4대강 제대로 보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KBS는 MBC든 9시 뉴스 보면은 거기서 중요한 뉴스 다 빠지고 가령 예를 제가 그런 이야기 잘 듭니다만은 여름에 더우면은 9시 뉴스 틀면은 맨날 덥대요. 아니 정말 작년 경우에 뭐 물론 더웠지만은 매일 덥다는 뉴스가 한 15분 20분씩 나갔습니다. 날씨 기사, 사건 기사 이런 거. 그런 거 다 나가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기사 못 나갑니다. 이게 이 일종의 굉장히 교묘한 왜곡 수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뉴스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뉴스들은 9시 30분에 넣습니다. 그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지방 뉴스 시간입니다. 로컬로 넘어가는 딱 그 시간에 중요한 뉴스들 넣어버리면 지방 사람들 못 봐요. 그런 종류의 신종 왜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실제로 매우 중요한 사안들 교묘하게 안 쓰지 않습니까? 아마 참여정부 시대에 그 잣대를 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조중동이 그 잣대를 가지고 한다면 매일 일면 토업으로 경제 망한다 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여정부 때 조중동이 당시 경제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보도를 했고 우리나라 언론 자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고 지금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잣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중동이든 무슨 신문이든 무슨 언론이든 최소한 이 프로페셔널리즘이 있어서 사실대로 전하고 권력에 대해서 감시 비판기는 이것만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우에는 적어도 이 퀄리티 페이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 기능은 일정 부분 합니다. 100%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사실 보도하고 이 권력 감시 비판 기능에 대해서 하여튼 그 부분까지 가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 경우에는 이 보수 신문, 보수 방송하고 이 조금 뭐 진보라 그럽시다. 그냥 쉽게 해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버럴인데 리버럴이 사실 진보는 아닌 거거든요. 일단 리버럴이라 그럴 때 그 비중이 비슷합니다.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보수하고 진보가 비슷하게 그 언론이 그 사회적인 다양성을 유지를 해주는데 우리는 지금 90대 10이잖아요. 이 지형이 90% 조중동, 경제지 몽땅, 방송 몽땅,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마이너 신문들, 몇 개 신문들 제외하고는 90%가 지금 우리 완전히
보수도 아니죠. 수구잖아요. 적어도 이게 비슷하게 돼야지 그 사회의 여론의 다양성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90% 가까이 되는 이 소위 수구 기득권 언론은 특히 조중동은 그게 언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완전히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온갖 그 권력 행위를 다 하는 거죠. 무슨 저널리즘이라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보도하고 감시 비판이라는 거는 그 경기장 밖에서 이렇게 지금 요거 플레이어가 저기 뭐 어떻다 뭐 파울을 한다 뭐 이런 거지 지가 들어가서 공 차고 이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조중동은 지가 들어가서 공 차고 때리고 안 되면은 축구하는 사람이 공을 들고 가서 골대 집어넣고 하잖아요. 파울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러면서 의제 설정 다 한다 그러고 그걸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 소위 진보하고 보수의 균형도 안 돼 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일방적이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리즘에서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언론은 완전히 이쪽은 특권의 권력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실이나 출입처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완전히 지금 독과점적으로 운영됩니다. 우리나라 기자실. 미국은요. 내가 기자라는 것만 증명만 되면은 어떤 종류의 브리핑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출입처에 가서 도장 안 맡으면은 거기 들어가서 출입을 못 하잖아요. 신생 신문사들 한겨레 신문 처음 창간됐을 때 청와대 출입 굉장히 오래 못했습니다. 허락을 맡아야 들어가요. 특히 요새는 이 인터넷 매체하고 신생 매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또 기자가 아니더라도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장에 얼마든지 들어가서 들을 수 있어요. 신청하면.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딱 그 독과점 체제에 들어가 있는 그 등록된 출입처 기자들만 가서 취재를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디 보니까 오마이뉴스인가 어디 기자가 법원 출입하는 데 가서 거기 무슨 자료 달라 그러니까는 뭐 출입 안 해서 못 준다 그랬던 그런 기사를 내가 어디서 봤는데. 구영식 기자가 아마 썼을 맞죠? 것 같은데요. 예. 그거 세상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 집단인 거예요. 자기들 독과점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자실이라는 그 독과점 체제를 만들어. 그거 다 깨야 돼요. 예, 아까 덥다 뉴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울 때 딱 TV 틀면 덥다는 뉴스가 15분 동안 계속된다는. 그러면서 미국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을 비교해 달라 그랬더니 결론은 또 조선일보 비판.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요. 계속 비판을 하시니까 저는 조선일보 칭찬을 하나 좀 하고 갈게요. 물타기로. 리빙 포인트라는 이제 조선일보 작은 이제 그림 하나 들어가고 한두 문장으로 돼 있는 그게 이제 생활의 지혜식이죠. 옷 이렇게 오래 보관하는 법 거기 가장 히트친 게 지금 웃으시는 분은 알 텐데 맥주 시원하게 먹는 법. 얼음을 타서 먹는다. 하여튼 그 밑에 댓글이 주르르 달렸어요. 나는 40평생 시원하게 맥주 먹는 법을 몰라서 맨날 밍밍한 것만 먹었나 보다. 잘못하면 끓여 먹을 뻔했네. 막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서 상당히 성지순례 기사가 됐던.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예, 이제 약간 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그 책 밖의 이야기, 시사 이야기를 좀 궁금해 하실 텐데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광노현 교육감 사건. 그러니까 지난주였나요? 한 주가 굉장히 드라마틱했죠.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제 사실상 유효 투표수에 미달하면서 무산됐고 그 이후에 오세훈, 김어준 씨는 사세훈이라고 부르던데
어쨌든 그 5세나 4세나 그분이 이제 그 시장직을 그만두셨고 그 이후에 이제 주말께 돼서 금요일인가 그 토요일 날 그 광노현 교육감 그 사건이 좀 터졌었죠. 그 찬반이 분분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진중권 씨나 이제 뭐 조국 교수나 이런 쪽 금태섭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좀 사퇴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사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좀 강하게 하는. 그래서 참 의견이 이렇게 많이 갈리고 서로 간에 이제 또 명확한 논지들을 갖고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을 무지하게 난감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자 훈련을 받을 때요. 제가 70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한테 와서 뭐 이렇게 훈련을 해준 그 선배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때 송은호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많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질문을 무지하게 어렵게 해서 상대방을 쩔쩔매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훌륭한 기자입니다. 제가 그 광노현 교육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이 정치 검찰의 피해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건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심정을. 이 정치 검찰 오늘 PD 수첩 대법원 판결 오늘 난데 저는 아직 사건 두 개 다 아직 대법원 판결 못 받았습니다. 배임 사건하고 저 해임 무효소송 아직도 2심까지는 제가 다 이겼지만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벌써 3년 지났습니다. 이 검찰 정치 검찰의 그 가혹한 이 후크에 한번 찍히면요 5년 갑니다. 그리고 그 당해보면요 정말 시간 뺏기죠. 제가 그 배임 사건은요 검찰 기록만 6,000페이지였습니다. 그거 다 읽어야 됩니다. 싸워야 되니까. 그 이 시간 낭비, 그 다음에 뭐 재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 정치 검찰의 그 올가미에 쓰였을 때 그 당하는 그것도 알고, 언론 플레이가 어떤 거라도 저도 당해봐서 합니다. 제가 그 배임 사건 났을 때요, 조중동 사설, 너 그만둬야지 아직도 무슨 낯짝으로 거기 있냐는 사설이 수없이 났습니다. 사장 해먹으러 뭐 회사 피해 1,600억 맥혔 이런 게 사설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우리나라 특히 검찰 정치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검찰이 흘리는 전부 피의사실 공표죄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형법상 못하게 돼 있는 거.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는 매일 브리핑 했잖아요. 브리핑 했습니다. 매일 공식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브리핑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한명숙 총리 사건, 예를 들면 곽영욱 사건 같은 거, 그 의자 위에 돈 나왔다는 그 사건. 그럼 의자를 기소해야지 왜 한 총리 기소합니까? 그런 사건들이 그때 어떻게 사람을 인격살해를 했습니까? 전부 검찰에서 주는 미끼 덥석덥석 물어가지고 그때는요 수구 언론, 진보 언론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검찰에서 주는 미끼 그게 마치 특종인 줄 알고 특종은 그런 게 특종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종은요 만약 이 사람이 내가 그거를 해서 보도 안 했을 때 영원히 알려지지 않는 그게 진짜 특종입니다. 이거 언론에 검찰이 다 흘려가지고 누구나 알만한 거 그게 무슨 특종입니까? 지 혼자 아는 줄 알고 전부 받아서 넙죽넙죽 다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사건도 그렇고 한명숙 총리 두 사건 다 그렇고
저 사건도 그랬고 이 정치 사건은 대표적인 것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그거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언론이 제가 볼 때는 그거 제대로 다 가려서 제대로 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른바 진보 언론에다가 흘릴 겁니다. 그러면 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법에서 다 배운 이야기인데 왜 3심 제도가 있습니까? 1심, 2심, 3심 저 아직 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립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지 비로소 유죄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최소한 1심 판결까지는 기다려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그럼 뭐 예를 들면은 뭐 검찰에서 혐의 있다. 저 같은 경우에 배임죄 1,700억 회사에 피해 입혀서 검찰에서 자신 있다 그랬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 2개 다 검찰이 자신 있다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사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검찰 주장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하고 나중에 실체로 밝혀지는 거하고는 상당한 간극이 항상 있는 법이에요. 재판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재판이라는 것이. 그리고 참여정부 때 우리나라 사법개혁이 일정 부분 진행이 돼가지고 저는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재판할 때. 공판 중심주의. 한명숙 총리 첫 사건 때도 그 공판 중심주의 덕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검찰에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기서 진술한 거 그거 전부 증거로 다 채택이 됐어요. 지금은 검찰에서 진술 쓴 거 증거로 채택 안 됩니다. 재판하는 첫날 그거 다 인정하느냐 해서 피고가 인정해야 그게 비로소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지금은 공판 중심주의 많이 바뀌었어요. 재판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노현 교육감 사건의 그 디테일한 건 제가 다 모르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 검찰의 언론 플레이, 언론에서 흘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가지고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검찰의 주장하고 실체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무슨 책임을 물어가지고 뭐 그만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조금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종의 진영 논리인데요. 무슨 뭐 곽노현 교육감이 있는 것이 진보에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럼 진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진보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가치 중에 하나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예를 들면 존중하지 않고 어떤 전체라는 진보든 뭐든 진영을 위해서 뭐 해라, 그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억울한 면이 뭔가 없는가, 그거를 헤아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진정한 의미의 진보가 고민해야 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까 그 6시에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 정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 기자는 지금 법원 법조 출입을 한다 그러면 대검, 그러니까 검찰청도 있고 대법원, 대법원뿐만 아니라 법원도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하는 거고 법원은 최종 이제 판결을 하는 건데, 한국은 이제 검찰 뉴스가 상당히 큰 뉴스로 많이 쏟아지고 검찰이 얘기한 거를 많이 받아 쓰는 대신, 미국은 이제 법원에 무게중심을 두고 기자들이 법원에서 최종 판결 난 걸 갖고
기사를 많이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고. 그 제가 조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법조 출입 기자들의 이 주된 활동 무대가 검찰입니다. 대검찰청에 기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냥 검찰에서 주는 먹이를 거기서 다 주워 먹어요. 정작 법원에 가면은 기자들 없습니다. 저 사건 경우에 저 재판 시작할 때 기자 처음에 한두 번 나오더니 마지막 재판할 때까지 거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판결 나면은 요만큼 내잖아요. 검찰에서 피의사실 쏟아낼 때는 매일 토업인데요. 무죄 판결 받았을 때 요만큼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렇게 크게 안 씁니다. 재판 과정하고 재판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프로페셔널이라니까요. 우리는 주는 거 그냥 주워 먹어요. 자기들이 노력도 안 하고. 이게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노무현 재단 지금 사료 편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이사장을 맡고 계신 문재인 이사장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그 문재인의 운명 이 책 그 파장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많이 보시기도 했을 텐데 그 무릎팍도사 버전으로 한번 그 고민을 말씀드린 대선에 출마할 것 같습니까? 옆에서 본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의 2012년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그 본인한테 물어야지 저한테 물어요. 뭐 그렇게 자주 뵙는 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노무현 재단 저도 뭐 이사하고 이 사료 편찬 특위를 합니다만은 회의가 그렇게 잦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사무실을 자주 딴 일이 좀 바빠서 자주 찾는 일도 아니고 했는데 가끔 뵙기는 하는데 뭐 문재인 이사장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이 민주 진보 쪽에 많은 인물이 나오면 참 좋은 거잖아요. 문재인 이사장도 지금 막 이렇게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하실 그거는 본인이 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해서 희망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또 박원순 변호사 또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 나오면서 이쪽에 또 이렇게 이 사람들 나오니까 참 좋고 뭐 또 안아무개 교수도 그렇고 제가요 1992년에 미국에서 내가 미국 대선을 내가 4번을 지켜봤는데 기자로서 92년 선거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당선될 때입니다. 그때 공화당은 그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 엉망진창 말고 그 아버지 부시 재선 때거든요. 재선 때인데 공화당은 진즉에 후보가 결정돼 버렸어요. 공화당은 그냥 부시가 그냥 후보로 결정됐어요. 근데 민주당은 클린턴이 올라가다가 뭐 또 제니퍼 존스하고 바람 피웠다 쳤다 그래가지고 곤도박질 쳤다가 저기 또 뉴햄프샤에서 간신히 2등해서 살아남았다가 뭐 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게 막 우여곡절을 겪고 그 다음에 그쪽에 그때 그쪽 민주당 쪽 후보들이 좀 괜찮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국 언론의 이 관심이 민주당에 집중됩니다. 공화당은 완전히 판이 끝났어. 예를 들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설은 저거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한나라당은 그 예선전이 재미가 없으면 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근데 이 소위 우리 민주 진보 세력 쪽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막 서로 이 정책 경쟁도 하고 인물 경쟁도 하고 그러면은 막 그 희망도 보이고 막 좋잖아요. 92년에 그래서 클린턴 됐습니다. 젊었고요. 알고와도 그때 러닝메이트인데 40대였거든요. 둘 다가.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막 사실 문재인 이사장 운명책 나오기 전이나 아니면은 뭐 최근 이게 하기 전에는 조금 이렇게 좀 분위기들이 좀 가라앉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이렇게 좀
신나고 그러잖아요. 그 자꾸 이렇게 많은 인물이 나오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92년 미국 선거가 많이 요즘 떠올라요. 자, 이쪽에 인물이 많이 나오면 참 재밌겠다. 그래서 참, 요새 흔히들 이야기하는 슈스케이 식으로, 통합 후보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이게 잔치가 될 수 있겠다. 미국 선거는 지켜보면 그게 일종의 잔치거든요. 선거 기간이 내내 잔치입니다. 내셔널 컨벤션에 가보면은 완전히 잔치입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이제 좀 특히 젊은 사람들 요새 20대, 30대들은 신명이 나야 되거든요. 신명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막 좋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름이 거명되니까 신명나는 잔치판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 문희사장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책에 거론되는 그 사모님과의 만남, 이게 뭐 영화 스토리 같습니다. 제가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영화 그거 미리 사전에 스토리 얘기하는 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아니. 스포일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그 사모님의 사촌 오빠, 오홍근 씨라고 이제 그 참여정부 때 그 국정홍보처장도 하셨고, 중앙 기자 시절에 이제 회칼 테러 사건을 좀 당했던 그 분이 계신데, 한 번 제가 한 2, 3년 전에 그분과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정현주 선생님이랑 그런 그 친인척 관계에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현주 KBS 사장하고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걸 얘기 듣고 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 오은근 씨 하시는 말씀이 한숨을 푹 쉬더니 진짜 답답한 사람입니다. 정현주란 사람. 왜요? 그랬더니 KBS 사장 시절에 딴 것도 아니고 한화갑 전 대표가 이렇게 좀 이럴 수 있지 않느냐 하고 해서 청탁도 아니고 그냥 좀 신경 좀 한번 써봐달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되레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인사에서. 그래서 진짜 그렇게 꽉 막히고 고지식하고 답답한 사람 처음 봤다고. 이 책 보면 그 노조위원장이 인사청탁했을 때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꽂아놨던 얘기나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법인카드를 그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비리 혐의로 뒤지려고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법인카드를 오버해서 써야 되는데 법인카드의 30-40%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참 깝깝한 노릇이죠. 감사원 입장에서도 걸긴 걸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여쭈고 싶으나 질문들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질문은 최근에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 부자들이 세금을 우리한테 더 걷어라. 그래서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좀 더 확실하게 갖추는 이런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그리고 부호들끼리 서로 간에 막 얘기해서 야 너도 여기 참여해. 생전에 50% 이상의 그 재산을 기부하거나 그 이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까지 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상황들이 다르죠. 웬만하면 생깔나르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사장 시절에 이제 대기업 임원이랄까 CEO랄까 이런 분들하고 직접 이제 대면 접촉도 많으셨을 텐데 직접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기업가의 수준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KBS 사장 시절에요 광고 영업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기업 이 재벌급 회사 부회장 사장들하고 술 먹을 기회들이 참 많았어요. 제 책에도 내가 그 이야기 조금 여기 썼는데 그때 제가 만나본 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높은 사람들, 뭐, CEO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참, 자기 말을 많이 해요. 남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 제가 혼자 그런 생각에서, 아이씨, 세상에 KBS 사장하고 만났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듣고, 요새 뭐 KBS 안에 있는 뭐 프로그램 이야기도 좀 하면 좋을 텐데,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남 이야기 잘 안 듣고. 제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되고 난 뒤에 각 언론사 쭉 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장관이 됐건 뭐 후보가 됐건 하면은 이렇게 이 언론사 순방을 하는데 꼭 1번이 KBS입니다. 왔어요.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좌우에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 쫙 거느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뭐 자기 이야기 많이 하고 뭐 그때 뭐 KBS 뭐 불공정하다고 뭐 이야기도 많이 하던 뭐 그날 좀 이런저런 싫은 이야기 서로 많이 하고 그랬는데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KBS 기자가 이 한나라당 담당하는 일진 기자가 이춘호 기자라고 지금 워싱턴 특파원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보고 그럽니다. 아, 사장님 MB 화끈하지요 그러더라고요. 화끈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화끈한 게 아니고 큰일 났다. 내가 광고 때문에 만났던 그 재벌 회사의 그 사장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태가. 남 이야기 안 듣고 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좀 큰일 났다 싶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는 이야기 했어요. 그 말 맞았잖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면서 전부 지 중심이잖아. 안 그래요? 전부 지가 해봐서 다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CEO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재벌 회사의 사장들은 진정한 의미의 CEO 아닙니다. 재벌 오너들이 결정하지. 이건희 회장은 실제로 자기가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지. 그 밑에 있는 2년, 3년짜리 사장들은요, 이 장기적인 그런 결정 잘 못 내려요. 위에서 시키는 거 잘합니다. 근데 그 구조상, 특히 대기업 구조상 전부 예스맨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자기 이야기만 최고로 맞고 자기 이야기가 제일 밑에서는 반대 안 하니까 전부 자기 이야기 다 뒤로 이룬 줄 알고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 간부들의 이 거의 일관된 거의 그런 사람. 나도 광고 때문에 만나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고 참 겸손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분들이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촘스키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지금도 떠오르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인터뷰 도중에 저한테 물었어요. 나보고 미스터 정, 지금 20세기 말, 그때가 1990년인데 20세기 말에 남아있는 세계의 티러니, 영어로 티러니, 독재자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읍니다, 저보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전체주의, 그 다음에 커뮤니즘. 근데 이 두 개는 지금 사라졌는데 아직도 안 사라진 게 하나 남았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빅 코퍼레이트,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그 권한이라는 게 아무도 노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폭군적 그 성격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대자본,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평생을 보냈으니 지금 혼자서 제일 자기가 항상 옳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KBS 사장하면서 그때 광고 영업 때문에 만났던 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남 이야기 듣는 것보다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현대건설에 오래 있었던 제 양반도 비슷하더라고요.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만났던 그 대기업 그 책임자들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소리는 안 했거든요. 예, 대한민국 CEO라고 많이 또 했었죠. 그 기업 CEO 출신이시니까. 카카 헌정방송, 나는 꼼수다 버전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GEO라 그러더라고요. 약간 이제 좀 소프트한 질문을 몇 개 드리겠는데요. 해임이라 해야 강제 해임돼서 어쨌든 KBS에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집에서 KBS 뉴스를 보십니까? MBC 뉴스를 보십니까? 요새 실시간 뉴스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사실 KBS 관두고 난데 이 실시간으로 텔레비를 보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집에서 쿡 TV, IPTV를 보는데요. 지금 그냥 VOD로 들어가면 다 보거든요. 뉴스는 내가 9시 뉴스 보려고 딱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새 뉴스를 텔레비 보면은 속 터지잖아요. 근데 모니터는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모니터 하기는 참 쉬워요. 그 다음날 아침에 KBS, MBC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전날 9시 뉴스 아이템이 뭔지 다 나옵니다. 요새 보면은요, 주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사건, 사고만 나면은 무조건 막 톱을 올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미국, 아까 언론, 제가 프로페셔널리즘에서 좋은 점만 이야기했는데, 못된 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사회가. 그 중에 하나가 그것도 굉장히 센세이셔널리즘이 특히 상업 방송들, 지역에 있는 로컬 방송들 시청률 경쟁은 아주 정말 심한데,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로컬 텔레비전 스테이션에서 갑자기 저녁 뉴스 시청률이 팍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톱 뉴스로 실렸어요. 내용을 보니까 마이애미에 있는 어떤 로컬 텔레비전이 뉴스 시청률이 팍 올라갔는데 아주 자극적인 뉴스만 갖다 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애미니까 마약 사건 많잖아요. 마이애미 바이스 그런 거 보면은. 그런 마약 뉴스에다가 살인 뉴스에다가 무슨 이런 아주 자극적인 뉴스만 갖다 얹었더니 시청률이 쫙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는 못 갑니다. 그냥 한번 자극을 주기 때문에 쫙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건, 사고 기사들을 많이 봅니다. 그거 올려놓으면요, 저 있을 때도 그랬는데, 올려놓으면은 시청률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9시 뉴스 그냥 사건, 사고 막 많이 집어넣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실시간 뉴스는 거의 안 봅니다. KBS 사장실, 들어가 보신 분 있으신가요? 방송사 사장실. 저 들어가 봤어요.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궁금한데, 모니터도 많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사장실이 좀 큽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한겨레 신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워싱턴의 한국 아시아 전문가로서 칼럼을 오래 써온 셀리 캐리슨이라고 있습니다. 저하고 참 굉장히 친한 분인데, 워싱턴 포스트 도쿄 특파원을 하시다가 서방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가서 이제 김일성 주석하고 인터뷰한 분인데, 이분이 한국을 가끔 나오시고 저하고는 둘도 없이 가까웠는데, 제가 KBS 사장할 때 한번 연락이 왔어요. 너 한번 꼭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오시라 그랬어요. KBS 사장실을 들어오더니 이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지금까지 다녀본 사장방 중에 제일 좋다 그럽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요, 사장이나 회장실이 참 보잘것없습니다. 조그만해요. 근데 KBS 사장실보다 진짜 좋은 데는 어디냐면은 은행 총재실입니다. 거기는 거의 황제급입니다.
하여튼 사장실이 꽤 크고요. 그 앞에 전면에 제가 이렇게 의자 앉아 있으면 그 전면에 테레비 모니터가 한 30개가 있습니다. 뭐 KBS 1TV, 2TV, MBC, SBS, 그 다음에 뭐 KBS, MBC, SBS 자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 뭐 다 들어오고 웬만한 외국 방송들 뭐 ABC 뭐 그 다음에 BBC 뭐 다 들어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히 즐겨본 거는 그 모니터 중에 KBS 안에 있는 스튜디오를 바로 보여주는 그 모니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그 콘서트 지금 리허설 하는 거를 보여주거나 뭐 그런 거 자기들끼리 막 뚝딱거리는 거 그거 정말 재밌어요. 옷 다 입고 하는 것도 물론 볼 때도 있지만은 그 옷 안 입고 올라가서 막 자기들끼리 막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때는 없었지만은 예를 들면 요새 같으면 달인이다 그러면은 달인 그 물에 있으면은 들어가지는 않고 뭐 들어가는 흉내 내고 하는 그런 리허설 같은 거를 보면 참 재밌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일하다가 골치 아프면은 가서 그런 이 현장 중계해주는 그런 모니터를 가끔 많이 즐겼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정말 보고 싶으면은 스튜디오로 직접 갑니다. 그게 KBS 사장할 때 제일 재밌었던 일이었어요. 그 조중동이 다 이제 그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매경 연합뉴스 그래서 조중동 플러스 매경 연합뉴스에서 조중동 매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종편. 그래서 참 그것도 어쨌든 원 저작에 이제 플러스 알파 돼서 종편은 조중동 매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편 좀 어떻게 보세요? 참 그 이야기 굉장히 간단히 할 수 없는데 그 이야기는. 예, 뭐 3분 내로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미니멈 30분이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이 정권이 저렇게 무리하게 미디어 악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조중동 매한테 종편은 4개고 연합뉴스는 보도 채널을 줬습니다. 예, 보도 채널. 예.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4군데 주고 한 이 목적이 뭐냐면은 이게 일본 모델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본이 NHK 공영방송 NHK가 일본 NHK는 진짜 무색무취한 방송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언론의 2가지 기능 중에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NHK는. 왜냐하면은 일본 NHK가 세계 공영방송사 중에서 유일하게 그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을 받다 보니 정치권하고 전부 딜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민감한 사항들 절대 안 다룹니다. 비판적인 기사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NHK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저널리즘의 비판 기능이 거세된 조직입니다. 최시중 씨가 처음에 KBS를 NHK처럼 만들자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NHK는 철저하게 그냥 그 무슨 실크로드나 이런 교양 프로가 많은 거죠. 그게 교양 프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저 있을 때 KBS 참하고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오락기능도 갖고 그 다음에 언론인 이상 언론의 본연의 그 기능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보도하고 비판 기능을, 감시 비판 기능을. 근데 NHK는 적어도 감시 비판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의 상업방송 5개, 메이저 5개는 전부 일본의 보수신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아사히 TV 가지고 있고, 산케이 신문이 그 텔레비 하나, 이런 식으로 5개를 갖고 있는데, 일본의 민간 상업방송은 그 기능이 철저하게 오락기능입니다. 오락기능입니다. 저널리즘이 메이저가 아닙니다. 오락입니다. 어느 민방 방송 경우에는 저녁 메인 뉴스를 연예인이 한 20년 동안 앵커를 했습니다. 연예인이. 그러니까 민간 방송은 철저하게 오락 기능이죠. 공영 방송 그 모양이죠. 저널리즘 기능을 그나마 하는 게 신문인데 신문의 90%가 보수잖아요. 일본 신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여론의 토양이 자민당 54년 집권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다. 그러면서 그냥 이를 득득 갈다가 이 수구 세력들이 조중동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수구 세력들이 딱 잡아온 데는 이거 절대 안 놓겠다. 그러려면은 지금 있는 언론 조건 플러스 일본처럼 가자. 그래가지고 신문에다가 방송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신문은 지금 사양 산업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공짜로 보는 인터넷이 있는데 광고 모델로 20세기에 살아남았던 신문 영업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라는 날개를 달아야 그나마 살아간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종합 편성 채널을 줬는데, 근데 우리나라 지금 KBS, MBC, SBS만 가지고도 광고 시장이 빠듯해요. 제가 있어봐서 압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4개까지 오면은 그냥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그냥 맡겨놓으면은 다 죽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특혜 안 주고 저거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죽게 하려고 지금 온갖 특혜 다 주잖아요. 황금 채널 그 KBS, MBC, SBS 그 옆에 빈자리 내놔라. 지금 거기 전부 지금 뭡니까 인터넷 그 쇼핑 채널 그 내놔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광고 바로 직접 영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의무 재전송, 그건 무조건 케이블이 갔다가 무조건 갔다가 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의무 재전송은 KBS 1TV하고 EBS밖에 아닙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캐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종편까지 다 의무 재전송해라. 그 다음에 편성 비율이다 각종 규제를 지상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달라. 온갖 종류의 특혜를 다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지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팍스 채널처럼 그렇게 불공정 보도까지 앞으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지상파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만 시켜도 4개 중에 3개는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만 해도. 그 다음에 방송은 또 3년마다 혹은 4년마다 재허가를 하거든요. 신문은 재허가가 아니고 등록만 하면 되는데, 방송은 이게 자산이 퍼블릭 굿즈라 그래서 공공재라 그래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를 합니다. KBS도 3년마다 허가를 받아요. MBC, SBS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재허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 조중동 종편 방송의 불공정 행위, 불공정 보도, 불공정 온갖 종류의 부당한 그런 광고 영업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는 정말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그거를 찾아내야지 그냥 정부에다 맡겨놓으면 절대 못합니다. 다 모아가지고 제어가 때 그걸 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어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공정성입니다. 방송은. 공정하지 못하면 그 제어가 불허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종편의 모든 행태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그거. 예. 그래서 저거 잘하면 일망타진 가능합니다. 아까 조폭언론 탄생 설명하시면서 1970년대 신상사파가 회칼을 쓰면서 주목시대와 이제 회칼시대에 이렇게 조폭이 더 이렇게 비열해지고 악랄해지고 이런 변천사 얘기했는데, 종편이 그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먹 갖고 그 조폭 언론질 하다가 이제 회칼을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부당하게 회칼을 휘두르면 칼을 뺏어야죠.
예, 가장 아마 구체적으로 쓸 회칼이 광고 직접 영업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광고 시장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면은 제작비가 신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방송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려면은 광고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광고 수입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문이라는 매체하고 방송 매체를 묶어가지고 섞어 일종의 뭡니까? 끼워 팔기 식으로 해서 안 주면은 기사로 그냥, 그게 회칼 아닙니까? 초폭 행태가 진짜 광고 영업에서 나올 겁니다. 벌써 지금 대기업들이 벌벌 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들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제어가 때 아주 엄격하게 심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무슨 새로운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다 알아서 할 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시민들, 국민들로부터 오는 힘없이 절대 그런 거 못합니다. 정권이. 무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맺혀서 절대 못합니다. 시민적, 국민적 그 힘이 모아져야 가능한 겁니다. 예, 생각보다 시간이 약간 더 지나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정현주의 기록, 동아투위에서 노무현까지라고 이제 어깨 제목이 달려 있죠. 오마이뉴스에 지금 연재하는 정현주의 증언이라는 또 연재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2008년 강제 해임된, 그러니까 어쨌든 MB 정부 하에서 이제 KBS 탄압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상황들이 기록된 연재물인데, 그거는 11월 달에 오마이뉴스 출판 브랜드인 오마이북에서 발간할 예정이고요. 두 책 다 꼭 필독서로 사무실만 할 겁니다. 적어두세요, 그런 거. 이 책 맨 뒷 문장, 저도 이제 서평과 별개로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이 관심이 있어 문장 읽다가 맨 마지막 문장을 딱 보고 닫으면서 좀 가슴이 먹먹했어요.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맨 마지막 문장이 잘 가시라 노무현 나의 좋은 친구라고 이제 끝문장이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1946년 동갑내기죠. 정현주 선생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도 기록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하셨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그것 때문에 MB 정부의 굉장히 모욕적인 행태도 당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 제목도 이제 정현주의 기록, 이건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의 기록인 거죠.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맨 뒤에 7장 챕터가 이제 바보 노무현에 대한 인연에 관한 글인데,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탁 매듭질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그 책에서도 회고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KBS 사장 가기 전에 3번 만났거든요. 첫 번째, 맨 처음에 제가 뵌 거는 송건호 선생님 세상 떠나시고 연결식 때 오셨어요. 당시 노무현 민주당 상임 고문,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오셨어요. 송건호 선생님 연결식에. 그때 처음 이제 인사를 드렸고, 그 다음 2번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뵙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대통령 되고 사장 된 이후에는 무슨 행사장에서 이렇게 뵙는데, 이상하게 같은 개띠라서 그런지 몰라도 만나면은요, 참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언론 문제에 대해서 좀 서로 강한 그런 의지들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진짜 저는 무슨 대통령 사장 이런 관계보다는 늘 그냥 친구 같다는 이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08년 8월 11일 날 강제 해임되고 10월에 제가 봉화를 내려갔는데, 그때 가서 처음으로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뭐 밖에서 뭐 대통령님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나가셨다가 한 1시간 있다가 들어온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4시간을 둘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때도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거고, 뭐 또 제가 사람 만날 때 아주 스스럼 없이 만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친구같이 그렇게 늘 가깝게 따뜻하게 느꼈는데, 그 이듬해 봄에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검찰의, 그 정치검찰의 그런 아주 혹독한 그런 가해 행위. 뭐 온갖 거 다 리크하고 막 뭐 시계가 뭐 농뚝에 어디 있네 어쩌네 그러고 막 온갖 그런 거를 다. 그때 저는 또 재판 때문에 정신없을 때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어려울고 굉장히 외로웠을 때 그 봉화를 제가 한번 찾아가서 친구처럼 그렇게 느낀 분을 한번 찾아가서 힘 좀 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딱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듣는 순간 그게 한이 됩디다. 한이 됩디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노무현 재단이 생기고 거기서 이런저런 일을 맡아라 하실 때 그냥 그 미안한 한 때문에 그냥 다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마지막 문장도 그렇고 떠나고 난 뒤에 그렇고 지금도 봉화 가면은 참 고향 친구 그냥 먼저 내보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지막 글을 그렇게 썼는데 가슴이 아프죠. 예, 그 토크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한 질문은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곧장 이어서 그 질문 들어갈 텐데 지금 시간이 약간 예상보다 좀 길어진 관계로 질문지 수고하지 않고 그냥 그 손 들고 뭐 가급적 이제 그 중복되지 않는 질문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이크를 드릴 겁니다. 좀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좀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하려고 드린 말씀을 좀 적어놨는데, 하나만 좀 예, 아니 해주세요. 여러 질문이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됐고요. 저는 그 아까 그 얘기한 것 중에서 보완 조금 하겠습니다. 리영희 교수, 우리는 이제 이영희 교수라고 부르는데 그 양반이 해양대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조선일보 예신부장을 할 때 그 밑에 그 후배로 지금 쓰레기 같은 김대중 조선일보 기자가 밑으로 돌아가지고 아주 꼴통 짓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종편사 문제 사장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의 종편은 아마 미국의 폭스뉴스 누퍼드 머독의 폭스뉴스를 그대로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아까 그 말씀해 주셨을 때 그렇게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질문을 할 거니까 저는 언론인 중에서 저도 존경을 합니다만은 김중배 언론인, 그리고 후배로서 손석준 언론인, 또 지금 한승동 언론인, 그분들에 대해서 정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선배분이시고 좋은 후배분이시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냥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거명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 그 신문 지면에서 이렇게 이름을 들으셨던 분들이죠. 그 이제 그분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뭐 가령 뭐 술 마실 때 이야기하면 참 좋죠. 인물 현대사 비슷하게. 근데 이 자리에서 그 개인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거는 선생님께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참 다 좋게 생각합니다. 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좋은 내용 많이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냥 그 책을 보면은 KBS 사장이 임명되는 과정이 약간 복잡한 과정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노조와 어떤 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임명된 자체에 대해서 뭐 싫어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속에는 KBS의 어떤 개혁을 바라는 것이 분명히 큰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KBS 사장을 역임을 하시고 개혁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어떤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면 KBS 사장을 그만두고 채 3년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KBS가 될 수 있을까? 개혁이라는 것. 그 속에는 인적인 개편이 있었겠죠. 지금 아시다시피 뭐 백선엽 거기에 뭐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 물론 재평가라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목적과 의도가 좀 의심스러운 언론의 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현수 사장님이 그 있었던 임기 기간에 개혁이 완수가 됐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는 막연한 이제 저의 생각이라서 네. 제가 개혁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해보니까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걸 제가 몸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핵심적인 개혁을 한번 해봤는데, 하나는 KBS 조직이 굉장히 그 관료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상명하달의 수직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결제 과정을 보면은 본부장, 그 밑에 국장, 부국장, 부장, 차장 뭐 이런 식으로 쭉 왔는데 제가 이 중간에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대팀제 도입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본부장, 팀장, 팀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소화시켰어요. 그렇게 수평 조직으로 만든 거죠. 그 과정에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KBS의 자리가 1200개인데 이 직위가 1000개 없애고 200개만 남겨놨거든요. 얼마나 저항이 많겠어요. 특히 그 사원들이 저항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명함을 못 새기겠다는 거예요. 명함에 뭐 차장, 부장, 부국장, 국장 해야 되는데 그냥 팀장, 팀원이니까 명함을 못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역국이 참 많은데 그중에 7개를 없앴습니다. 와, 그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매일 와서 데모하고요. 제가 그때 14년 끊었던 담배 다시 피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직을 좀 바꿔놨는데, 그래서 수직적인 조직을 수평적인 조직으로 바꿔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KBS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그 복사판입니다. KBS가. 뭐 우리 사회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 거기 보면은, 이 직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자, PD, 기술, 행정 뭐 여러 가지 직군이 있는데 제일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 열려진 좀 진보적이랄까 하는 직군은 PD입니다. PD는 한 60% 이상이 저를 지지했고 한 30% 정도가 저를 지지하지 않았고 기자는 한 55대 45쯤 됐고 근데 이쪽 기술 쪽 가면은 한 85%가 저를 반대했습니다. 왜? 명함을 새길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는 이 월급 많이 주면 최고입니다. 그 자리를 많이 없애버리면은요, 그거 안 좋잖아요. 직위를 많이 없애버리면. 그게 제일 저항이 심했죠. 그래서 제가 그나마 팀제하고 지역국 없앴을 때는 그 노조가 그때는 상당히 건강한 노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개혁을 하고 난 뒤 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생기니까 노조가 수구 쪽으로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개혁 하나도 못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요, 이 조합, 노동조합하고 합의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요새 많이 질문을 받는데, 왜 그때 그러면은 그 좀 수구적인 인간들 청소 안 했냐 그런데, 우리 노동법상 사람 못 치게 돼 있어요. 정리하고 함부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저보고 왜 목 안 쳤냐 그러는데, 목 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 다르다 그래서 자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7.18은 청산해야 되지만은 여기서 생각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불이익 주는 건 반대거든요. 지금 생각 다르다고 해서 막 지방에 유배 보내는 거 하면 안 되는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생각 다르다 그래가지고 뭐 KBS 사장 자르는 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개혁을 처음 2년 동안 조금 하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못했고요. 그 다음 인적 청산은 거의 하는 것이 구조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냐, 우리 사회하고 똑같이 거기도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시니어 그룹에 아까 말씀드린 기술하고 행정 직구는 거의 80%고 기자 중에 시니어 쪽은 거의 뭐 7, 80%가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그 군부 독재 시절에 훈련받은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YTN 뭐 연합 다 마찬가지인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사장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딱 들어오면은 그 지금 한나라당 조중동적 가치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 포진을 해버립니다. 그럼 위에서 일일이 안 시켜도요, 알아서 김여진법 다 만듭니다. 김대철 사장이 그거 만들어 그랬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밑에서 본부장이나 국장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저 있을 때도 물론 뭐 가능하면 그런 사람 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 시니어급들은 찾아보면요, 참 사람이 없어요. 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젊은 층을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희망이라는 건 결국 젊은 세대밖에 없다라고 는 지금도 확신을 하는 사람인데, KBS 노동자 경우에도 지금 젊은 기자 PD들 중심이 된 새 노조가 그래도 지금 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래도 지금 견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커서 주인이 돼야죠. 근데 그전에는 안 시켜도 다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지금 조중동이 시켜서 저렇게 하는 줄 아세요? 세계관하고 가치관이 똑같잖아요. 저는요, 검찰 보고 권력의 개라는 표현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의 개 아닙니다, 검찰. 권력이지. 지 스스로 권력이고, 지금 수구 기득권 세력하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똑같고, 그래서 이 세계가 오래 지속되기를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원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칼 빼서 다 휘두르잖아요.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핵심적인 자리를 다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핵심적인 자리 잡으면 그 밑에 또 그 비슷한 DNA를 가진 인간들이 딱 포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다른 기회에 내가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여론조사 한 십몇 년 거 쫙 보면 답이 다 보입니다, 거기. 우리 사회에 수구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강고하게 37%가 있는지, 몇 바퀴를 굴러도 37% 나옵니다, 이거는. 아니, 딱 있어요. 내가 딱 자료가 있다니까. 플러스 알파 하면 40몇 프로 그냥 나옵니다. 한 3분만 내가 예를 들게. 구체적인 숫자는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노태우 득표율이 36.6%입니다. 대학 동기 좀 미안한데, 정운찬 총리 지명돼가지고, 청문회 때 이것저것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양파 총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여론조사 했어요. 이 사람 너무 흠결이 많다. 총리 자격이 있나 없나 했을 때 50몇 프로는 총리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36%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한 총리 사건 똑같습니다. 37% 정치검찰 아무 문제 없다. 검찰 수사 아무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수없이 있다니까. 제 KBS 사장 할 때요, 정연주 사장 체제의 KBS는 좌편향돼 있다. 37% 꼭 나왔습니다. 정말이에요. KBS 안에서 기자들 상대로 여론조사 한 적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2번을 했는데, 내가 쫓겨나기 한 2년 전에, 2달 전에 기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했어요. 지금 정 사장 쫓아내는 게 이게 적절하냐 안 하냐. 60몇 프로는 부적절하다 그랬는데, 한 번은 37%가 괜찮다 그랬어요.
또 한 번은 뭐 41%로 나왔는데 어쨌거나 우리 사회는 37, 8%의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은 시멘트보다도 강고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다른 쪽은 어떻습니까? 전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20%, 5%, 4% 뭐 이렇잖아요. 37, 8% 플러스 중간에 몇 프로만 합치면 그냥 40 몇 프로 돼요. 순식간에 50% 간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요즘 서울만 대상으로 했으면 25.7%로 사실상 100%를 채울 텐데 전국 단위 조사를 잘못 본 건데 뭐냐면은 이게 이번 주민투표가 25.7%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시민들이 전부 몽땅 투표를 했을 때 투표율을 한 70%로 생각해 봐요. 그게 37%입니다. 20 몇 프로는 투표율이 한 65 내지 70% 투표율이 나오면은 거기서 37% 강고한 세력이 투표장에 갔다 그러면은 그게 25.7%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가서 딱 찍은 숫자는 그런데 투표율 곱하기 투표장에 가는 비율 곱하면은 37%는 아주 시멘트보다도 강고합니다. 아, 이건 내가 20몇 년 동안 지켜본 숫자예요. 예,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신 분들이 많고, 이제 질문 기회들은 좀 한정돼 있어서 끝나고 좀 약간 사인 받으실 때나 그때 다시 얘기를 있고요. 저쪽, 예, 박상배 선생님이시죠?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까 지금 대통령이 마치 유아 독전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정부 이름이 공식적으로 이명박 정부로 정해진 건가요?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씨가 직접 정한 건가? 그 문제 하나고요. 그래서 이 남북 문제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 아닙니까? 그동안의 6.15라든지 이걸 처음부터 깡그리 뭉개버렸는데 이것은 책임 추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혹은 학계나 이것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아 독존적인 분이 촛불 시위 때 인왕산 뒤에 올라가서 눈물바람을 하고 뉘우쳤다고 하는 건 또 무슨 심리인지 이게 참 궁금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요즘 드라마를 보면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막 악다고 쓰고 싸우고 그냥 그 내용은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만 전부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걸 보고 도대체 뭘 배울 것인가?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런데 이게 세대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도 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 좋은 지적 많이 하셔서 제가 별 답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남북 관계,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김대중 대통령님 경우에 참 저렇게 명석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걸 자주 느꼈는데요. 제가 이제 KBS 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번 한국을 와서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대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도서관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KBS에서 어마어마한 장비를 전부 싣고 김대중 도서관에 가서 이제 그거를 막 현장에서 이 레일까지 깔아가지고 막 카메라를 5대 동원해서 그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도 큰 손님들이라서 제가 이제 직접 가서 고맙다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고르바초프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 원고도 없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숫자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와, 그 옛날 거를 그냥 참 대단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또 이 어른이 이 요약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 사물을 보고 핵심을 찔러가지고 요약하는데
딱 이명박 정권 출범하자마자 민주위기, 민생위기, 남북위기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세 개 핵심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위기, 지금 경제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남북관계 다 망가졌죠. 아마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독선적이라는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독선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제가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후퇴가 있었거든요. 제일 그걸 상징하는 것이 저는 포스타에 쥐 그린 것 가지고 사람 잡아간 거예요. 포스타에 쥐 그렸다 그래가지고 사법적인 처벌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또 뭡니까? 아니 그게 우리 수준이 아닙니까 이게? 포스타에 왜 쥐 못 그려요? 누가 쥐입니까? 왜 그 쥐 그리면 안 돼요? 안 그래요? G20 할 때 G 영어 발음 G잖아요. 아니 저는 이게 그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포스타에 쥐 그렸다 가지고 이 사법적인 그 처벌되는 이런 나라에 무슨 어떻게 아니 2조 때도 양반들 가면 쓰고 양반들 전부 야유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면극이란 게 그런 건데 21세기에 그 정도 야유 못합니까? 그게 우리 지금 민주주의 위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남북관계도 아까 선생님 말씀 절대 옳습니다. 남북 간에는 사실은 남북 문제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에 이루어놓은 합의문을 남쪽, 북쪽이 다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보면 어떤 데는 북쪽이 안 지킬 때도 많고 땡깡 부릴 때도 많잖아요. 그쪽이 땡깡 부릴 때도 많고 뭐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좀 훨씬 국력도 세고 힘도 세니까 좀 넉넉하게 좀 봐줘야지. 그걸 그냥 또 그냥 같이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그 부자 감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꼭 내 이야기하고 가야 돼. 이 부자 감세가 왜 아주 나쁘냐 하면은 뭐 미국 부시가 그래서 나라 다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오바마가 그래서 지금 질질 매고 있잖아요. 제 책에 그 이야기가 잘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정말 제가 공을 들여서 쓴 이야기인데 자세히 설명하시면 안 읽으니까요. 아무튼 근데 왜 이 부자 감세가 나쁜 거냐 하면은 물론 뭐 재정을 엄청나게 악화시키는 원흉이기도 하지만은 세금은 한번 깎아 놓으면 다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요. 근데 나라의 복지 정책을 하건 무슨 정책을 하건 정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수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그거 우리 집안처럼 다 이렇게 꾸려서 나가는 건데 그 수입을 없애려고 세금을 깎아 놓으면 그 다음 정부에서 다시 세금 올리는 건 그만큼 힘듭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그 단어나 참 싫어하는 단어지만 어쩔 수 없는 포퓰리즘. 그래서 이 세금을 깎는 거는 정말 그는 나쁜 정치인이 자기 당대만 좋으라고 그냥 달콤한 거 하나 주는 거거든요. 정말 나쁜 정책입니다. 언젠가는 이거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 올릴 때 그 다음 정부가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을 갖는다. 다시 올려놔야 돼요. 안 그러고는 무슨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도 못 합니다.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세금 좀 많이 내면은 자기도 공동체에 대해서 좀 흐뭇할 거 아니에요. 저가 돈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미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요새 지가 많이 내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약간 좀 지나기도 했고, 끝나고 이제 뭐 사인 받으실 분들도 있고, 해보면 의외로 사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이유를 다 떠나서,
9시 이후에 에어컨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짜증 내실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질문하실 분 질문 받겠습니다. 요즘 그 언론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3천억을 먹었다고 하는 김영삼이나 또 지난번에 몇 조씩 삼킨 그 전두환 대통령을 위시해서 청와대 특보나 장관직에 오른 많은 자들의 비리는 모른 채하고 겨우 2억 주었다는 과학교육감을 향해서 날카로운 그 칼날을 들이대는 검찰의 능력이 과연 그 이중적인 판단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마치 그것이 판사의 선고인 양 그들의 판결문을 기사화하여 일반인을 선동하고 음적으로 많은 알바를 최근에 고용하여 일반의 여론이 그렇게 움직이듯이 유도하는데 과연 대다수의 국민이 이에 회동하고 또한 동의한다고 보십니까?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제가 아까 뭐 90% 언론이 한쪽으로 쏠리고 조중동 나오면 더 쏠리고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뭐 참 답답하고 희망이 없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선천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일 뿐만이 아니고 저는 희망을 갖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이 시멘트보다 강고한 37%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조중동의 영향력은 거기밖에 못 미칩니다.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선거 결과들을 보면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세대별로 나온 걸 보면은 20, 30대한테는 안 먹혀요. 20, 30대한테는 조중동 수구 논리가 안 먹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 30대 조중동 안 보고 방송 9시 뉴스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아요. 제가 KBS 있을 때 사내 변호사를 2명인가 뽑는데 최종 면접을 12명인가 3명을 했는데 전부 30대 초반이에요. 이제 면접 때 물어봤습니다. 집에 무슨 신문 보십니까? 뭐 혹시 여러분들께서 저 한겨레 출신이니까는 한겨레 본다 그러면은 뭐 가산점 주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신문을 구독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이 친구는 어떤 논리적 사고를 갖고 있나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집에서 신문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뉴스를 방송을 통해서 보냐? 그랬더니 방송도 안 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방송도 안 보면서 방송사는 뭐하러 들어오려고 그러냐?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뉴스를 그러면 어떻게 픽업하냐? 아이고 사장님 요새 인터넷 전부 공짜인데 30분만 서핑하면은 그날 뉴스 다 보는데 우리 신문 안 봅니다. 이게 답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몇 개 자료를 보면요. 예를 들면은 PD 수첩 오늘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 PD 수첩 1심에서 무죄 판결 나고 난 뒤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세대별로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PD 수첩 판사라면은 무죄 판결을 내릴 거요, 유죄 판결을 내릴 거요 물어봐요.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0대 이상은 여기 어르신들이야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은 50대 이상은 주로 조중동을 보기 때문에 내가 무죄 판결을 내리겠다고 한 사람이 40%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세대로 쭉 올라가면요. 20대 가면은 70% 이상이 무죄 판결 내리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세대로 확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이 세대별 양극화 현상이 아주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권재진 법무장관 할 때도 보면은 50대 이상하고 20대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작년 1월 1일 날 매일경제에서 MB 지지율 나왔는데 44.3% 나왔습니다. 그때도 세대별로 보면은 50대 이상은 61.9% 나왔는데 20대는 70 몇 프로가 27%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제가 얻은 답은 그겁니다.
50대 이상은 조중동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부 수구적 판단을 내리고 그 비율이 한 60% 이상 넘는데 20대, 30대는 안 보거든요. 신문 안 보고 방송 안 보니까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의 이런 언론 행태가 그 생각을 완전히 많이 바꿔놨어요. 그게 희망이고요. 그래서 언론의 토양이 지금 90%가 한쪽으로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90% 수구 언론의 영향력은 딱 30%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는 안 갑니다. 다만 이번 광노현 교육감 사건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중동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이른바 진보 언론인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늪에. 그거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20대, 30대는 아마 그 늪에 안 빠질 거예요. 왜? 안 보니까. 안 그래요? 보지 마세요, 그거. 그거 보면서 아침부터 기분 나쁠 이유가 뭐 있어요? 예, 긴 시간 동안 저자와의 대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강연 가서도 그렇고요. 제가 꼭 끝에 이 시를 꼭 읽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는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 시 읽어드리고 제 이야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현주의 기록을 보면 어떤 문건 자료가 나오냐면 월간 대화 1977년 10월호에 정현주 선생께서 이제 해직 기자 시절 때 쓴 글이 나옵니다. 장문의 글이죠. 1977년이니까 꽤 오래전 일인데 재벌의 마름 신세가 된 언론계 간부들에게 주는 편지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길들여진 서커스단의 곰들처럼 움직이는 기자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1977년 10월 대화라는 것을 지우면 과연 지금 이명박 정부하에 이렇게 짓눌리는 언론 자유, 이 상황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역사 속의 구문으로 사라져야 될 텐데 날짜만 가리면 현재와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의 언론 현실이 답답하긴 하지만 아까 정현주 선생께서 얘기하셨듯이 깨어있는 심의 힘으로 그것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힘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교감들이 됐던 자리였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